네, 정의당 주간정치 이슈 2월 2주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이 금요일이어서 벌써 2월 2주차 방송이 된 건데, 뭐 설날이 지났습니다. 설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들을 안 해. 먹고 마시고 누워 있고 먹고 마시고 누워 있고 운전하고. 각자 설날 근황 겸 뭐 인사 좀 해주시죠. 아 이제 나 관종철 안 하고 당분간이죠. 어쨌든 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요번 설 때 아내가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오빠는 재능을 썩히고 있다는 얘기를 맨날 하는데요. 이번에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가 굉장히 탤런트 같더라고요. 이번에 가족들을 다 태우고 15인승 버스를 제가 운전해 봤는데 골목길을 여기저기 잘 빠져나오면 너무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그거 뒤에가 길어갖고 면허증이 약간 있어요? 일종 대형이 있어요. 아, 일종 근데 대형이면 이건 일종 미니버스? 보형. 네, 일종 노후 대비 아주 아, 정말. 일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건데 아. 전 일종 대형은 100점 맞고 제가 땄어요. 대형 타셨구나. 예, 근데 정말 버스 운전 가족들 다 태우고 그러니까 정말 여행 가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 버스 안에서 술도 마시고 너무 근사하다. 아니, 노래도 하고 이렇게 너무 근사하다, 좋더라고요. 진짜. 운전 안 하시려고. 와. 아니, 전 그래서 요번 설에 정말 건강하게 술 한 잔 안 먹고 그러고 보냈어요. 와. 정말.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저도 집에 가면 저는 정말 서울에서 혼자 지금 살 때와는 정말 사뭇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 5시에 기상하고요. 저희 고향집 내려가면 저희 엄마가 4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농사질 겨울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추석 때는 밭에 가서 우리 저 호진 농장이라고 있어요. 그 가서 예.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반일을 해야 되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반일은 없고 농장에서 뭐 키워요? 저희 엄마가 별거 다요. 아로니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와. 뭐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아니, 그래서 밤을 키우면은 그게 그 밤을 규모가 키우기보다는 좀 있을 텐데. 주변에 밤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와, 호진 농장. 하여튼 뭐 그런데 이번에는 뭐 겨울이기 때문에 그 반일은 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저녁 9시에 작을 드는 7시 20분에 뛰는데 5시에 일어나서 대체 뭘 하시는 건데요? 그냥 TV 켜놓고 먹는 조선시대 농촌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해가 7시 20분에 불에 떴는데 9시에 취침이라니까요. 9시면 무조건 불 꺼야 돼요. 저희 집은. 군대도 10시에 자는데 9시에 취침. 9시 무슨 다들 그래서. 왠지 고향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난 운전을 한 700-800km를 한 것 같아. 아 죽는 줄 알았어. 저도 포항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예. 그 버스로? 버스로 와. 끌고 예, 강원도에서 해서 포항까지. 저는 그 집에 갔더니만 제 아버지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아니나 다를 거예요. 혹시 카톡으로 이상한 동영상들을 이렇게 가짜 뉴스? 네, 받아보시고 계시던데. 홍카 콜라. 네,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거 믿지 말아라 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게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이 그래 정의당에서 일을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다 이런 거는 인식은 하고 있으셔도,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이런 그 뭐 SNS도 그렇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뉴미디어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게 과연 보급이 될까, 사실 몇 년 전에 이러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보니까 안 지금 된다고 생각해요. 보급이 다 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보급시켰나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예. 가서 무슨 뭐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하니까 되는 거더라고요. 아는 사람, 내 친구가 하는 거다. 나는 뭐 어디 누구 무슨 모임 회장이 그거 하더라.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돼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아니 근데 시각적 요소를 가미를 하면 그 파급력이 큰 것 같아. 그렇죠. 내가 그 봐도. 확실하게. 믿게 돼. 우린 파급 효과가 있나요, 이 방송은? 아니 우리도 이걸 네. 하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중간 편집을 해가지고 그쵸.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사, 집어넣고. 짤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집어넣고 뭐. 화려한 썰전이야, 썰전. 영상이라고 하는데 썰전이야. 아니 썰전 같은 것도 그 내가 그때 노회찬 원내대표 편집. 녹음할 때 보니 녹화할 네. 때 보니까 한 3시간 녹화하는데 1시간 정도 나가잖아요. 중간 중간에 뭐 수 없는 데이터, 뭐 그림, 동영상 촉촉촉 넣고 하니까 이게 입체적이잖아. 그래서 믿게 돼. 그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돼. 와, 근데 인력이 없었어. 인력이 없죠. 인력이 근데 녹화 시간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까지 이 SNS 많이 퍼졌다는 건 아는데 우리 고 PD님 아버님도 그런 거 받으시고 이러시는 건 뭐 엄청나네요, 진짜. 이건 다른 얘기지만 대한애국당 정론관에서 브리핑할 때
어르신들 항상 오시잖아요. 진짜로. 예, 찍어가. 찍어요. 스마트폰 네, 들고 네. 오늘은 한 어르신들- 4사람이나 찍더라고요. 오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 생경게 몇 분이 와서 거기 대변인 이거 찍었고 또 거기 또 재밌잖아요. 네. 또 영어로도 또 대변인 브리핑도 하잖아요. 어? 인지현 대변인님은 항상 이렇게 나오면 거의 나- 본인 그게 와갖고 백브리핑을 거기서 해요. 그렇게 찍고, 와. 예, 대단하세요. 거기다 또 남정 네. 그 대변인께서 또 영어로 또 바로 이어서 쫙 얘기하면 또 이제 멋있다. 약간 조선중앙TV식 영어야.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정론관에 계신 기자분들 그 말씀하시라고요. 인지현 대변인이 거기 정론관 쓰시면 마이크를 다 줄여온대요. 그래도 바로 육성으로 그냥 귀에 짜렁짜렁 들린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울림이. 포스가 장난이 아,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괜히 옆에 갔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아. 근데 그 성격은 되게 좀 조용조용하신 분이라고 하던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이렇게 앞에 가로막고 있었는데 보통은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Excuse me. 진짜.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삶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글로벌하구나. 예. 뭐 어쨌든 설날 얘기하는 동떨어진 느낌으로 근황 토크를 맞춰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2주 쉬었기 때문에 뭐 최근 정계 동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 연휴도 있었고 각 당에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 발언들이 점점 더 이렇게 수구 적폐적인 발언들, 뭐 박근혜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 과연 도움이 될까 그 당 지지층에서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뭐 어떻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포지션. 자유한국당 지금 몇 명이죠? 당권 주자가 꽤 많죠. 10명 가까이 되죠. 9명? 9명인가? 7명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아는 사람은 홍준표, 한교안, 오세훈.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있잖아. 안상수 태권도. 안상수도 있고 뭐 정우택 뭐 무식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 박근혜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거 태극기 부대의 영향력이 점점 좀 이렇게 그 침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게 원래 그 각 당 선거전을 보면 저 강경파의 주장이 항상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김진태가 황교안, 오세훈 그 저기 누구야 홍준표 다 싹 쓸어버리면은 한국당도 망하고 그 3명도 다 날라가고 아주 그레이트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네. 오늘 국회에서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지금 지만원. 예 네.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찌 뭐 한반도의 평화의 물결이 이제 온다고 하는 이 시점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어찌 보면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막바지가 아닌가. 요거 이제 뭐 응집해갖고 하나로 힘 모아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이 아닌가. 그래서 더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노골적인 표현하면 마지막 발악. 예. 그 말까지 내가. 예. 근데 또 지지율은 올라가니까. 그렇죠. 올라가겠죠. 충분히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갔고. 추세로 봐도 계속 상승 중이고. 저는 자유한국당 지금 오세훈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박근혜 사면에 사실 직접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애돌려서 동의를 하거나 이러는데 아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더하면 더하지 과하면 과했지 더할 거라고 보고 어차피 자기 지지층을 보고 지금 어장관리하는 거잖아요. 어장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오세훈 그 뭐 전 시장 때문에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대변인님 오세훈 닮으셨네요. 그래갖고 다시 좀 오세훈 잘생겼는데. 그거 칭찬 아닌가요? 아니 갑자기 오세훈은 잘생겼는데 이건 뭐야? 아니란 말이야. 아니 오세훈 잘생겨서 좋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피디님 너무 즐겁게. 지금 자화자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저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 오세훈 잘생겼어. 객관적으로 뭐. 근데 그 지금 사실 새누리당 아니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에 막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 전 국민의 30%가 박근혜 사면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건 아닌가 봐. 내 생각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약간 실망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이도저도 다 귀찮으니까 항상 그러면 여당을 비판하게 되는 그런 반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박근혜 사면으로 이제 막 그 부한 애동해서 가는 거는 나는 잘못하면 자살골 될 수 있다고 봐. 왜냐면은
이제 촛불 어쨌든 항쟁이나 촛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도파 이런 부분 그 분들에게 있어서도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박근혜까지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건 뭐 최순실은 당연히 같이 사면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최순실은 종범이고 그 박근혜가 다 그 저기 제일 정점에 있는 건데 그런데 최순실 사면 동의하세요? 그러면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죄야?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저건 완전히 그냥 망둥어 뛰듯이 널뛰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 말씀하셨듯이 태극기 부대들이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들이잖아요. 네, 전당대 자체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막강하게 발휘하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지만원 씨가 자유한국당 비선 시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홍준표 후보는 예전에 박근혜 그 탄핵 당시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춘향이 향단 얘기. 박근혜가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고 최순실이 춘향이더라 하면서 그때 그런 발언까지 부적절한 표현이죠. 근데 그런 발언까지 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사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뭐 정략적으로 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제 말이 안 되는 뉴스, 얘기만 예. 늘어놓는 거죠. 이쪽. 어제 뉴스 보니까 또 황교안 전 총리도 뭐 박근혜가 면회를 안 해준다. 안 좋은 사이라고. 수임 번호가 몇 번인지 몇 번이죠. 모른다. 아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503.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박근혜 사면을 얘기할 거면 이건 너무 의리 없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의 어떤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서 황교안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전달한 거고 그게 얼마나 영향력을 앞으로 끼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교회 쪽에서는 그 보수적인 교회 쪽이죠. 보수적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당에 입당한 그 부류가 그 황교안 전 총리로 입장을 거의 다 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거의 본인 뭐 자체가 완전한 그거를 크리스찬 내서. 그쪽이니까. 그게 또 얼마 전에 한기총 그 뽑고 나서 뭐 그 문재인 정부랑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교육 전도사가 목사님이 되는 이야, 나라를 진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야 정교일치야 정교일치.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박근혜는 황교안을 디스한 건데 이제 교회 쪽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니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실제로 근데 이 한국 보수의 마지막 나는 보루가 뭐 재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입장을 슬쩍 바꿨다가 물론 그 속성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당연히 그 보수가 있긴 하지만은 정치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걸로 보면은 교회예요. 교회. 그럼요. 옛날에 이제 앞으로 올해 뭐 3.1절 뭐 태극기 집회 이런데 혹시라도 구경 갈 일이 있어서 그 이제 뭐 독자분들 가보시면은 그 버스가 막 와 있거든요. 그 여기저기서 막 버스를 타고 서울역이나 시청으로 직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강원도 원주 무슨 제3교구 다 이런 식이에요. 뭐 부산 어디 또 동네 그 뭐에 뭐 사교구 뭐 이렇게 해서 전국이 거의 다 그렇게 네. 끌어올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보수 교회하고 연결된 그런 동원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더라고. 야 이거 직접 목격한 거예요. 몇 차례.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한국 그 보수의 마지막 그 이제 보루인 교회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남았는데 박근혜와 교회 어떻게 될 것인지 흥미진진합니다. 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종교가 그 애매하죠. 그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으로 써 있죠, 그죠? 이렇게 공식은 찾아보면.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네. 근데 세례를 받았으니까 카톨릭인데 또 모친께서는 또 불교에 또 워낙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고. 뭐 아유 근데 정치인들의 종교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신교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이 흐름을 따라서 지만원 씨가 계속 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좀 뭐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심하니까 요즘에. 어떻게 뭐 한 번 또 이제 다시 법적으로 또 고소비를 먹여드려야지. 그래서 아니 이거를- 그동안 나온 벌금도 솔찬이 많아요. 그 양반 꽤 많아요. 벌금도 많이 냈는데. 아 이게 아니, 점점 심해지니까. 더 많은 이게. 동종의 그 범죄로 또 그렇다면 그 상습이 되고 그 죄가 가중처벌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만원 씨 같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판가를 주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더 큰 예.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 그 예. 지금 국회에서는 김진태 의원이랑 그러니까 이종명. 이게 저는 이게 정말 좀 애매한 문제인 게 그렇다고 이거를 좀 뭔가 좀 이슈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액션을 취한다거나 하면 그쪽에서는 이것이 논의가 가능한 의제다라는 식의 세팅으로 자꾸 가려고 할 테니까 이건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무슨 5.18 문제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을 거라서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고소미를 매겨줘야지 또. 약간 참 한심스럽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한미 정상회담 날짜 확정되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 북미. 북미 북미. 한미랜다 북미 홍준표 전 대표 음모론가 난데없이 나경원 들 북풍 막 얘기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 이 상상력 자체가 정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진짜 가히 진짜 대단하다. 북풍이라는 단어를 자유한국당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럼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정치력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 방미하고 자유한국당이 또 가는데 그 전에 먼저 방미단을 보낸대요. 그래서 한번 트럼프 만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확실하게 한번 따져보든가.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아니 무슨 북풍의 원조가 어디예요? 자유한국당이에요. 전신당에서 북풍, 총풍 다 기획하고 조작하고 만들었던 말을 쓰는 거 자체가 되게 두려워해야 하는 당인데 본인들이 좀 원조잖아요. 본인들이 원조이자 설계자들인데 본인들이 지금 와서 북풍 얘기하는 거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 나고 본인들이 잘하니까. 내가 북풍 해봐서 아는데 내가 북풍 해봐서 아는데 거기 이거야. 거긴 총풍이지 총풍.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홍준표는 뭐 자기랑 트럼프랑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나 봐. 트럼프를 막 문재인 정부가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뭐 트럼프한테 얘기하면 뭐 다 풀릴 거 하고 이런 생각하는 건가? 나경원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러면 아마 트럼프가 너무 웃긴다. Who are you? 뭐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렇게 해봤는데 민주당도 사실 좀 복잡합니다. 최근에 김경수 지사 관련해 갖고 뭐 사법적폐청산 특위도 구성이 됐는데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도 말하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제 양승태 뭐와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근데 김경수 지사 판결 나고 나서 성창호 구속되고 나서 성창호 판사도 뭐 탄핵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건 진짜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흥분해 있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저놈도 쓰레기야. 그러니까 저놈도 넣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뭐 저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판결을 했나 보다. 이런 것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용인이 되겠어요? 저는 잘 용인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거는 그런 발언은 좀 실수라 그런 발언이나 뉘앙스가 나온 건 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이 법관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강한 의지는 정의당뿐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1차 명단도 15명 공개했고 2차 명단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성창호 판사와 관련돼서 그동안 했던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신상털이가 됐잖아요. 예. 그랬는데 결정타는 이제 양승태 비서였다. 이래서 갑자기 이제 탄핵으로 법관 탄핵의 명단으로 오르는 거는 이건 약간 조금 어거지다. 좀 그렇게 미리미리 나가는 했어야 거는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어거지고 26명인가 2차로 했을 때 비공개됐을 때 나왔던 명단에는 들어있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들어있었다면 충분한 근거와 명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얘기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바라는 판결이 아니고 뭐 저희도 뭐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나갔으니까 정황 증거가 워낙 가득하고 그러니까 해소돼야 될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제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이나 문제의식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는 그다음 민주당에겐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설 연휴를 딱 지나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바라봤을 때 두 당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안 하고요. 자기들의 지지 세력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냥 어장관리만 하는 거예요. 어장관리만. 민주당도 지지층이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고 자유한국당도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지지 세력들, 지지층들이 아닌 국민들은 이 두 거대 양당 이 눈 시야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고 뭐고 아무것도 얘기 안 되고 방금 전에 원내대표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지금 국회가 자유한국당이 물론 정치 파업을 했긴 했지만 지금 며칠째입니까 지금 마비된 게. 민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원인 제공자는 맞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민주당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그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특수한 게 있다. 그래서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특수관계인이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대한민국 분명히 재척, 회피, 기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아마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 그게 근데 실제로는 재척 사유도 아니고 재척은 법정에서 정한 뭐 친인척 관계라던가 그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나온 거 다 아니고 뭐 그러면 기피 뭐 회피일 텐데 그것도 아니면 이것을 법적으로 그러면은 입법기관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만약에 진짜 실제 특수관계였다고 하고 이게 영향을 미쳐갖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본인들이 판단한다면 입법기관이 좀 그런 쪽으로 접근해도 좀 낫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재판을 분명히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력으로 승부하려고 한다는 게 국민들 시선에는 좀 안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좀 저는 그 대신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찌됐건 간에 그 판결문 속에서도 김경수 지사가 구체적인 뭔가가 지금 사실 나오기보다는 정황 증거밖에 네. 없었고 특히나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인신 구속까지 할 만큼의 그것인가에 봤을 때 형량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과도하고 특히나 그 경상남도가 홍준표 전 대표가 지사직 박차고 나온 바람에 사실 10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고 지금 도지사 새로 선출돼서 도지사 지금 맡은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이렇게 돼버려서 사실 경남도민들의 불안,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루 말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게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부분인가? 지금 나온 증거가 구체적인 이론보다는 정황 증거인데 그리고 뭐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번 판결 되고 나서 약간의 후속 보도에서 굉장히 가장 가슴 아프고 속상했던 게 허위법 특검은 살아났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그냥 박박 신문을 찢어버리려고 그랬었는데 참 드루킹 때문에 참 생사람 뭐 한둘이 아니네요. 잡는 게. 저도 뭐 인터넷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무죄다라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형량이 너무 세고 이제 법정 구속까지 할 일이냐. 이게 뭐 인신구속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음모론이 더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죄라기보다는 뭐 이거 갖고 뭐 저렇게 세게 한다고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 이게 좀 이 여론을 좀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2심 판결을 봐야죠. 예.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사법개혁도 해야 되고. 그럼요.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법개혁 하는데 분명히 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너네 또 김경수 지사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얘네 재판 불복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게 이게 또 그림이 안 덮으려고 좋아지니까 하니까. 애매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뤄볼 내용 북미 정상회담 내용인데요.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뭐 구체적인 장소는 뭐 다낭이냐 하노이냐 뭐 이렇게 좀 말이 아직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난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좀 관계가 좀 식어간다 뭐 이런 말도 막 나오던 차에 또 이렇게 잡히게 돼서 또 종전선언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또 그 재미난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랑 되게 묘하게 겹치게 잡혀갖고 택일도 잘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저번 거는 저번 1차 때는 지방선거도 전날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도 똑같이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이거 봐가지고 둘 다 자유롭게 손 없는 날을 다 결정신 거 아니에요? 이 북미 정상회담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니라서 또 이렇게 참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북한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내 정치에서 쉽게 그 우리가 직접적인 뭘 접하기 힘든 미국과의 관련된 문제라 일반 뉴스 이상으로는 좀 그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서 좀 조금 그 분야에 안다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몇 가지 고민해봐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앞으로 전개 양상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수도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그럼 뭘 맞바꿀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이 이제 종전 선언을 해주는 대신에 예를 들면 뭐 영변에 있는 핵시설 옛날에 그 냉각탑 한 8년 전에 폭파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굴뚝의 냉각탑을 상징적으로 폭파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관계가 더 진전이 안 돼서 다시 냉각탑을 살려서 이제 영변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시설을 뭐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플루토늄 생산이나 이런 거를 딱 폐기하는 거를 딜을 해서 뭐 그럼 영변 플러스 또 알파를 해서 딜을 하면 종전 선언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 연락사무소 개설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기타 등등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그 전망인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북한 측이 그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 선언을 한다 해도 예를 들면 뭐 제재 물론 그게 이제 평화 체제로 가는 방향이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종전 선언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재 완화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경제적인 숨통,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또 이거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종전 선언에 대해서 약간 발언 실수를 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해도 만약에 북한이 이제 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거 언제든지 다시 뭐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게 제재나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북에서도 생각해 보면 종전 선언 자체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그런 걸로 갔나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전체적인 구도나 흐름에서 보면은 약간 핀치에 몰린 것은 약간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은 국내적으로도 지금 뭐 셧다운 상태가 아직도 막 제대로 막 해소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 뭐 특별 검사의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번에 뭔가를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근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제재 완화면은 미국이 뭐 제재를 하나씩 싹 풀어주게 되면은 미국만 풀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데 어느 나라가 미국이 안 해도 우리는 한다 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그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가 뭐 그 플러스 알파를 해주기만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핵시설 동결이라든가 ICBM 뭐 몇 기를 뭐 철수시켰다든가 해체시켰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얻어냈다. 트럼프는 이렇게 하고 제재 완화 대신에 종전선언,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바라는 거는 개성하고 금강산은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냐. 이 두 개가 되면은 북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풀렸다. 좀 더 나가는 뭘 할 수 있지 않냐. 요런 것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은. 협상에서의 어떤 이 주고받을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제재 완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그걸 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재 완화 바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북미 관계에 대한
뭔가의 새로운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담보가 돼야지만 이후에 제재 완화에 대한 문제든 모든 국제적인 어떤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확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비핵화 부분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자마자서부터 매일 지금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논평이 다 한 가지입니다. 공통된 게. 완벽한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종전선언 받아들일 수 없다. 이어지는 게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반도 불안이 야기된다. 계속 지금 이거와 이거 북풍 기획설 이거 계속 되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인가 이게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고 원래 스티브 비건 그 대북 특별대표 같은 경우도 판문점에서 협상한다 그랬다가 아예 그냥 평양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온다 그러더니 제가 좀 전까지 봤을 때 아직 안 왔더라고요. 지금 아예 평양 가가지고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단판이 지어지냐에 따라서 2차 북미회담에 대한 부분은 나올 것이고 다만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1차는 정말 70년 만에 만났다. 북미 적대 관계가 이제 청산 단계로 들어갔다. 70년에 만났다. 큰 틀의 합의였는데 비슷한 합의를 하면 완전히 김세계 되는 거겠죠. 뭔가 구체적이고 행동이 담보되는 그런 거에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저희는 또 기대를 해야 되겠죠. 금강산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금강 사우나 한번 가봤어요. 아유, 이번 설 특집으로 뭐 원산이 나오는데 금강산에 있는 그 호텔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미화 18달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싸네. 근데 통일이 되면 그렇게 안 받을 거 안 아니에요. 받지. 확 오르지. 그래서 확 되지. 지금이면 저 가격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 확 되지. 미화 18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욕설을 안 하려고 아니 그러나 그렇게 나오던데 저 미화 그렇게 18 말하더라. 미화 18달러입니다. 이렇게 18달러라고 하지. 예,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죠. 저 지난주에 그 GP 철거한데 갔었는데 저 그때 약간 좀 군부대 방문하셨어요. 군부대 예. 방문하면서 이제 몇 가지 충격. 군복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몇 가지 저 원래 여군 옛날에 있대요? 군인도 진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잘 여군도. 어울리는 여군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몇 가지 것 중에 하나가 그 GP 철거한 자리에서 북한 GP가 완전히 철거된 데가 보여요. 근데 거기 사람이 다니는 게 보여. 2명이. 근데 눈이 좋구나. 다 아니 보여 가까워. 굉장히 가까우니까. 가까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이제 가까운 거예요? 이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요. 육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여요. 보여요. 거리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 800? 7, 800이 안 돼요. 한 500? 뭐 이 정도 여기서 사이? 국회의사당?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보여. 음. 근데 그 참 느낌이 이상한 거였죠. 야, 그 철책 하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기도 우리랑 다르지 않은. 그리고 저 멀리서 마을이 보여요. 저기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사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랬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 군인 장병들이 국군 장병들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게 뭐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 저에게는 아저씨였는데 그치. 늘 국군 국군 아저씨였는데 아저씨였는데 보니까 국군 조카, 국군 조카. 아들, 딸 이렇게 그 정도인데 근데 뭐 저희가 간 날이 또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그냥 시범적으로 했던 휴대폰 사용이 그날부터 이제 아예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날이었어요. 저도 근데 군 생활을 저는 항상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빨래 널면 빨래 넣는 게 보였고. 예, 전방에서 저도 백령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병대지. 백령도가 인천보다 북한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훨씬 가까워. 거기 사이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 북한군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래 넣는 게 그냥 보여요. 이렇게 빨래 넣는 게 보이고 북한 배 보이고. 그러니까 북한 배가 지나가는 걸 보고 뭐 특별하지도 않고 왜냐면 맨날 빨래 가는 게 보이니까. 예. 그 제 친구 중에도 그 휴전선 1통문에서 근무했던 애가 있는데 소리 지르면 들릴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바다가 우리 있고. 병역 승려로 다녀온 사람으로서 참 할 말이 없어지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게 저희 갔을 때 그 한창민도 부대표께서는 수색부대였대요. 네. 그래서 GP 근무를 했대요. 전방에서 자기 다 한 대만.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분과 말씀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차이가 군필이냐
바위냐. 네. 그 차이가 확 나더라고. 한창희 부대표는 지금도 그 스마트폰에 자기 무대 시절에 찍은 사진들 갖고 다니시는데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 안 하면 돼. 와. 이게 막 바르고 뭐 띠내고 이러고 있는 거 있어. 최상 대변인 그날 가셨으면 진짜 이래저래 말씀 아니 많이 하셨겠다. 전에 보니까 뭐 우리 대표단이 백령도를 갔더라고요. 그때 헬기 타고 갔대. 헬기다 그래서 나 이번에 혹시나 또 가면 나는 가봐야겠다 이랬는데 그 육군으로 부대로 가길래. 네, 해병대 그 장교도 오셨던데 우리 의전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랑 밥 먹을 때 앞에 계신 분은 해병대, 이쪽 분은 별 하나 달고 계시고 막 합참에서 오시고 말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근데 군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군하면 각진 자세 막 이런 네네. 건데 그럼 널브러졌어요? 널브러졌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좀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아 진짜 민주적이에요? 아니 제가 느낌이 네. 그렇게 막 어색하거나 강압적이거나 이런 분위기도 뭐, 아니었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편한 정말 그러니까 편하게. 네. 제 옆에 좋은 있었던 징조야. 군인한테 들어오신 지 얼마 됐을 때 103일 됐대. 103일 됐대 입대한 지. 근데 군생활 어렵지 않으세요? 했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정말 그랬더니 앞에 있는 그 장교들이 여기 군단장인가? 군단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네 너무 힘듭니다.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 해서. 말을 이제 그냥 네라고 대답하게 네, 바뀌었을 거예요. 닭가가 네. 아니라 네. 네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자연스러워서. 아유. 원래도 내는 옛날에 얘는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단아가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단아까야지 뭐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다. 이렇게. 근데 그렇습니다를 요즘 안 붙인다고 그래요. 아 예, 밥 그냥 먹어서 예. 예. 그런 거의 거죠. 그렇게 하라고 유도는 한다고 하는데 뭐 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야, 나 시작해서 갑자기 군대 얘기 알쏘는 얘기. 역시 한국은 군대요. 단마진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단마저까지 못 가. 황교안 단마진.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새우 알러지? 그날 우리 김종대 의원도 같이 가셨잖아요. 대한민국 군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데이터가 군 면제와 관련돼서 단마진으로 면제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역대 4명. 한 명? 3명. 4명이라던데? 셋이라 그러던데요. 그래? 셋이고 온 국민이 그 중에 한 명은 다 안다. 아 둘은 모른다. 94만 명 중에 4명이라고 그러던데. 대한민국 군 창건이래. 놀라운 확률인데. 단마진으로 면제된 사람 딱 셋. 아니 뭐 동영상 보니까 어떤 기자가 황교안한테 새우 알러지 뭐 갑각류 알러지 있습니까?라고 그러니까 전 알러지 같은 거 없습니다. 그게 동영상에 나오던데요. 네? 그래서 단마지는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막이 나오던데. 아. 참. 뭐 어쨌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황교안 공격받을 요소가 참 많네. 많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까지 본인이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좀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가 될 수도 있죠. 지금 봤을 때 될 수도 있는데 되고 난 다음에는 다 단마진 진짜. 단마진 본물. 친인척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없겠죠. 뭐 모르지 뭐 친인척이 누가 있는지. 이제 뭐 통과 의뢰 이제 남아 있죠. 혹독한 통과 의뢰가 있을 터이니까. 그렇지 반기문처럼 그냥 또 이렇게 푹 쓰러질지. 근데 제가 그 반기문 총장을 작년 2016년 아닌데 2017년인가 2017년 한 8월 달쯤에 그 월정사에 있을 때 그때 왔더라고 그 동계올림픽 뭐 하면서 그 근처 다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물론 그때는 이제 본인 좀 정치 생각 접었을 때지만은 근데 저분은 정치하면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왔던 관객들이 다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하는 거야. 너무 힘들지. 네,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과의 어떤 이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점들이. 황교안도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지금까지는 좀 즐기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사기꾼들을 좀 만나봐야 내가 여기 괜히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정치 검사 같은 스타일로 좀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한국 정치는 좀 알긴 알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얘기. 있어요? 예. 뭐였지? 이거는 아니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라서 김영균법 아, 얘기. 예, 그렇지, 예. 김영균 이건 맞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일은 얘기라서. 이제, 그래서 예. 어쨌든 이게 뭐 합의가 돼서 이제 장래에도 하게 됐고. 뭐 주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뭐 안전 조치를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뭐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뭐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 뭐 법의 보호 대상 확대. 그러니까 근로자에서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된 건데, 뭐 한 말씀씩 해주시죠. 뭐 이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게 모든 뭐 기업 사업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한다는 게 일단은 정의당이 좀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연 뭐 얼마나 실효를 얻을까라는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충분히 뭐 자회사 만들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분명히 또 그런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을 좀 더 많이 정의당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이 같아요. 취지가 잘 자리 잡도록 계속 그렇죠. 고민해야겠죠. 네, 네. 저는 법제도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아유, 봐요. 진짜 예. 많. 법제도는 네.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 토대인 네. 거고 그 외에 정말 다양한 사회적 각 모든 영역에서 뭔가가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용균 님이 떠나신 지 이제 58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점이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행이고 특히 이제 김용균님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머님이 그 의지를 갖고 강한 마음 먹으시고 의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당장 합의해서 대책이랑 장례 절차도 들어가고 또 부수적인 합의도 이뤄내고 특히 또 이제 그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끝나지 않은 거다. 일단은 내일 이제 장례가 마무리되지만 그 끝까지 이제 진상조사 비롯해서 책임자 처벌 등 우리 유족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리고 사실 김영균님이 이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 전에 태안화력에서 사망하신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11분이 계셨어요. 이미 그 기사만 11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분들은 정말 죽어서도 정말 너무 서럽지 않아요? 비정규직 죽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디서 얘기도 못하고 등 11분 이미 그렇게 가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김용균 님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이 지금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큰 경종을 다시 한번 울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법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 특히 이제 회사 정부 이런 데서도 가까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통과된 법 자체가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죠. 예. 정의당의 김용균 3법해서 발의했던 부분 중에서도 일부 반영되고 일부 반영되지 않았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이런 부분들은 정의당이 꾸준히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그 기존의 형태는 이제 한국 서부발전 발전 회사가 있고 그 발전 회사하고 계약을 막 맺어서 위탁을 받은 어떤 위탁 그 민간 회사가 이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그 이제 그 위험한 업무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 발전 회사가 이제 공기업을 자회사로 만들어서 그 이제 정규직으로 해서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외주를 맡긴 업체가 이제 형태가 공기업으로 바뀌고 뭐 이런 형태는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주를 주는 형태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러했을 때 그 얼마나 이게 어떤 이렇게 그 원청의 책임 하에 그러니까 원 공기업의 책임 하에 정말 그저 산재라든가 재난 안전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왜냐면은 기존에 그 원청에서 정규직이 해왔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업무로 해왔던 게 있는데 그것과 그 기존에 그 하청업체한테 주었던 이런 분리관계가 여기 형태만 바뀌어도 그 관계는 또 똑같이 작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업 형태만 공기업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외주하고 포장지만 바꾸려고 하서는 안 되죠.
이렇게 기결되지 않도록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첫 발걸음인 거고 이제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는 방향을 봐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뭐 1월도 임시회가 안 됐고 2월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2월은 이제 법상으로 국회는 이제 무조건 개회는 되니까 다만 이제 의사 일정을 합의 안 하면은 공전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거를 극복을 하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시더라도 관심을 아니 잃지 말고. 정말 그 고대 예. 양당 진짜 사생결단식의 대결 정치를 끝내려면요 선거제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예. 많은 관심을 가주시고 계속 더 질책해 주셔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은 고맙습니다. 정의당. 예영국을 국회로.